자, 이번 시간은요, 정치적 이슈긴 한데,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약 20분 전에 공수처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급해 보입니다. 이 공수처가. 왜 이렇게 급하지? 예, 급한데, 지금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과연 특히 이제 내란 혐의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 구인 해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만 나오는 거 말고 우리가 법조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은 자, 공수처 수사 범위예요. 그 다음에 재판 관할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수처 이거 홈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서 2조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 들어가 있죠?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은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 외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들어가네요.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2조의 3호입니다. 고위공직자란 하면서 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의 가족이에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를 한정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맞죠? 그럼 재직 중에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항목의 죄에서 지금 가목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형법제 122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형법제 122조부터 133조까지 죄예요. 여기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외에 특정 직무와 관련된 죄, 특가법상의 죄, 변호사법 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 범죄 나와 있어요. 관련 범죄. 그래서 관련 범죄.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형법제 122조와 133조까지 죄를 수사 범위로 한정하고 있죠. 직무유기 122조, 직권남용 123조, 불법 체포, 불법 감금 124조 등등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내란죄에 대한 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범죄에도 지금 그죠?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문서 위조 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횡령 배임 들어가 있고요. 공전자 기록 위작,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 수중. 지금 여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란죄를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서 형법제 122조부터 133조까지 감옥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돼 있는데 내란죄가 없잖아요. 관련 범죄에도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는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앞만 봐도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찰로 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공수처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요. 또 논란이 됐었던 거 하나가 공수처법 제31조 재판 관할이죠. 자, 수사처 검사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어디 관할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본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만 범죄지의 증거지,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에요. 자, 공수처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지금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 규정인 4조 1항에 이제 토지 관할이겠죠.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소송법 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를 현재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공수처는 지금
원칙 규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의무 규정인데 다만 이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 윤 대통령의 주소지는 한남동이죠.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이 맞잖아요. 그죠? 토지 관할에 따랐을 때.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것도 말이 됩니까? 지금 범죄지가 윤 대통령의 관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관저에서 지금 모의했나요? 그렇지 않죠. 증거의 소재지가 관저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입니다. 공수처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거는 또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다 어디다가 신청을 했죠? 네,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관할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주장하는 게 내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수사 권한도 없는데 그럼 내란은 뭐라고 나와 있냐? 87조 형법에 87조 규정이에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폭동. 그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자,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혐의에 해당이 되면 그냥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겠죠.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최고 법정형 사형이에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이에요. 최하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그죠?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5년 이하 징역 금고입니다. 세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최근에 2015년도에 내란 음모 관련해서요. 대체 지금 구속 요건이죠. 자, 형법이에요. 형법은 처벌하고 싶어서 처벌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요건이 뭡니까? 영토 전부 일부에서 국가 권력 배제하거나 그다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은 어떻게 해석한다? 최강의 폭행 협박, 즉 폭행 협박은 일체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란죄 주체는 그죠? 국토를 참절,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아이어야 한다. 역할도 수계, 중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등으로 나뉜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고려 판단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12월 3일에 국회에 쳐들어가가지고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동의 행위를 일으킨 거를 어떻게든 짜 맞히면은 내란죄의 어떤 혐의가 어떤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생방을 봤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이 뭘 했죠? 비상계엄을 했어요. 비상계엄은 뭡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자, 봐봐요. 아까 수사권 범위에서 공수처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수사 개시 권한도 관련 범죄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는 어디로 넘어야 됩니까? 내란죄에 있어서는 경찰로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기소권은 당연히 공수처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의 기소를 공수처 말 그대로 다 따릅니까? 따르지 않죠. 기소를 할지 말지 또 판단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이 공수처가 지금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도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뭐 부른다고 해서 뭐 수사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넘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다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에서 판단 받자 이겁니다. 일단 경찰에 넘겨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왜? 헌법 77조에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한입니다.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에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상태를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률 전문가잖아요. 특히 이런 소송 분야에서 최고 분야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비상계엄을 그냥 했을까?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시 아니었죠. 사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만 남는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여기서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계엄법. 예.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사망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그냥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포고령에도 그냥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항에서 국회가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이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했잖아요, 그죠?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자, 계엄법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는데 비상계엄 뭐라고 해석되냐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분명한 건 북한이 지금 전시를 일으키거나 뭐 이에 준하는 사변은 아니에요. 다만 국가 비상사태라고 봤을 거고 헌법에서 77조에서 근데 비상사태 시 자 교전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거 봤겠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전시 상태 아니었고 사변 상태 아니었고 교전 상태 아니었고 다만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다. 즉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다. 그래서 뭘 주장하고 있죠?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그죠?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이것도 음모론 제기하는데 우리 어제 헌재에서 대통령 변론인이 꽤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을 PPT에 띄웠습니다. 지금 그걸 캡처한 사진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헌법재판소 그 실시간 라이브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녹화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 부정선거에 대한 지금 증거를 증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네. 통합선거명부 시스템 내용 변경 가능하다. 네. 변경할 수 있다.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입니다. 국정원이에요. 2024년 10월에 발표했어요. 자, 대통령은 이런 걸 다 판단했을 겁니다. 보고. 자, 투표 시스템에서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어쩌고저쩌고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하다. 국정원, 그죠? 어떤 세력이, 부정선거 세력이 해킹 가능하다. 자,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 유령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 전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나와 있죠. 예, 이 투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자,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를 수두룩하게 나왔죠. 그죠? 이게 21대 총선이에요. 재검토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이 빳빳해. 뭐라고 나와요? 선관위는 이 빳빳한 투표지는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용지입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전문가가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세상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선관위는 원상복구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 근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의 종이는 세상에 없다.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도네요. 연수 을 송도에서 투표 관리인의 뭉개진 당일 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져 있다. 그죠? 한 장 한 장씩 뽑는데 어떻게 이 투표지가 잘려져 있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런 의문 제기를 하는 거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건 팩트라고. 의혹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투표관리인단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에서 일장기 도장들이 이런 식으로 찍힌다.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뭉개질 수가 있냐 이거죠. 등등의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정도면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탄핵을 시켰잖아요. 검사 탄핵, 방통위 탄핵,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또 탄핵 사건이 몇 개 있었다 그러죠. 정확한 숫자는 20개? 22개 이상의 줄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행정, 또 검사 탄핵까지 시킨다. 사법 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을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거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어제 신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 이제 내일도 이제 4차 변론에 또 대통령이 나올 건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럼 내란의 구성 요건 등등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상의 요건만 판단할 겁니다. 내란죄에 대한 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반 재판 법원에서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런 법령, 즉 헌법과 개헌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만 하면 물론 탄핵 당할 수도 있겠지만 100% 확실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어떤 증거가 나오고 줄 탄핵으로 이어지고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개 시민으로서 법령, 그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령만 검토했을 때는 이러한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